네,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언박싱 코너입니다. 예, 스위스 최대 은행이죠. UBS가 크레디트 스위스를 초고속으로 인수하면서 일단 금융시장에 급한 불은 껐습니다. 하지만 세계 금융계에 예측할 수 없는 나비 효과 그리고 불안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이 얘기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뱅크런이라는 거 뭐 저희가 얼마 전까지 이제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네. 이제는 뱅크런이 아니라 본드런 우려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 저부터도 본드런이라는 단어가 좀 낯설어서요. 이 부분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그렇죠.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위스 2위 은행이었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가 이제 인수를 당했죠. 네. 그래서 이제 UBS 쪽으로 이제는 인수를 당했는데 이게 1, 2위 은행이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저희 헐값에 좀 인수를 했던 부분이 있겠지만은 근데 사실 이 금방 말씀하셨던 이 본드런을 좀 이해하려면 왜 인수 당했는가, 왜 망했는가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본다 그러면은 일단 그 실제 UBS가 인수되면서 그러니까 UBS가 인수를 하면서 얼마에 샀냐면 한 4조 2천억 원 정도의 인수를 했거든요. 네. 근데 크레디트 스위스가 이제는 총 어떤 자산 규모가 한 10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UBS가 이제 인수를 그러네요. 했던 거예요. 네. 왜냐하면 네. 스위스 중앙은행이라든지 뭐 중앙 정부가 나서서 좀 인수를 해라라고 이제 압박을 좀 줬던 부분이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간에 뭐 인수를 당했긴 했는데 문제가 뭐가 되냐면 채권 자체가 이제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22조 원 정도 되는데 신종 자본 증권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채권이 휴지 조각, 그러니까 삼각 처리가 되면서 영원으로 수렴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채권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채권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네. 주식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삼각 처리되면서 뭐 말 그대로 이거 뭐 채권 갖고 있으면 신종 자본증권 갖고 있으면 이거 망하겠다. 그러니까 채권에서 돈을 다 빼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본드런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이제는 시장에서 흘러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뱅크런을 넘어서 이제 본드런이다 이런 표현을 지금 시장에서는 쓰고 있죠. 안심할 수 없는 투자 부분이 없어졌다 이렇게 그렇죠. 보면 되는데 이게 말씀하신 신종 자본증권 이거 코코본드라고 하는데 네네. 컨텐전스 컨버터블 본드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네네.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코코본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탄생 원인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가 딱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는 금융사 살리느라고 세수 투입됐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예. 그러니까 세금 쓴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비판이 많이 받았던 게 아니 왜 저기 후순위 채권은 책임 안 지느냐. 사실 그때 이제 손실 없었거든요. 후순위 채권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채권들이죠. 근데 왜 이게 자본이고 이것도 투자를 한 건데 왜 세수를 써서 도와주고 후순위 채권 같은 경우는 손실을 안 지느냐.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나왔던 게 바젤 3 규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젤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스위스 한 소규모 한 3위 정도 도시인데 예. 이제 거기에서 이제는 국제 결제 은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스위스의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금융가의 중심이라 보시면 되겠죠. 아무튼 바젤 3 규제가 그때 튀어나오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니네가 이 후순위 채권, 영부채 같은 경우가 만약에 신종자본증권이 인정을 받으려면 자본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지켜라. 그게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금융사가 위태로워지면 전체적으로 모든 채권에 대해서 이 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 상각 처리한다. 그러니까 영원으로 수렴한다. 또는 네. 일반주로 전환한다. 이게 조건이었어요. 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조건부 자본증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하셨던 코코본드가 그래서 이 이름이 이제 탄생이 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왜 자본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냐라고 본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금융사, 은행이 어렵다라고 본다 그러면요. 일단적으로 이제는 영부채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채로 안 빠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본으로 빠지거든요. 그럼 자본으로 빠지면 좋은 점이 뭐냐면 회계상 BIS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건설사, 그러니까 그 금융사에 대한 건실성을 따질 때는 이 BIS 비율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융사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이게 유리하죠. 팔면 팔수록 좋은 겁니다. BSB를 맞출 수 있으니까. 네, BIS 비율이 높아지고 좋아지고 건정성 봤을 때 회계상, 장부상이지만은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금융사, 은행들이 이 정말 그 코코본드를 많이 발행합니다. 네. 근데 투자자들도 좋아요.
왜 줬느냐? 수익률이 좋거든요. 아, 금리 많이 줍니다. 이게 사실 위험 채권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는 신용사들도 이 코커본드를 그 평가를 했을 때 신용등급을 낮게 봐요. 그러니까 위험도가 높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위험한 채권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이번에 이제 사건이 터진 거죠. 그래서 이제 원론으로 돌아오면 크레디트 스위스가 이 코커본드를 발행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투자자들이. 근데 이제는 크레디트 스위스가 이제 망해가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본을 늘려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상각 처리해버리는 거죠. 삼각하고 자본을 흡수해버리죠. 그렇죠. 예, 채권 그냥 영원으로 수령해버리고 자본으로 회수해버리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황당한 거예요, 지금. 그렇네요. 그 지금 아시겠지만은 뭐 사우디 왕자도 지금 아, 예. 물려 있다 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그 정도로 사실 이제는 채권 시장이 완전한 뭐 혼돈세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투자자들 네. 입장에서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럼요. 라고 했던 일이 그쵸. 정말 일어난 세계 거네요. 최대 은행 중에 하나가 맞아요. 발행한 채권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더 황당한 게 그렇죠. 주주들은요. 네. 보통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주가 있고 채권이 있으면 주식이 있고 그러면 보통 상식적으로 보면 채권이 더 안전하다. 네. 맞아요. 그렇게 당연하잖아요.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관례상이 있었고 네네. 그게 우리들의 그 투자하시는 분들의 상식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주주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뭐 0으로 수렴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주에 대한 가치는 좀 어느 정도 인정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크레디트 스위스 22주 정도가 이제 UBS 1주로 이제 전환이 됐으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영원 22대 1로 그렇죠, 22대 1이죠. 감액이 된 거죠. 그것도 그래도- 평가 가치가. 그렇죠. 네. 그래도 이게 영원은 안 됐잖아요. 그래, 근데 채권은 영원이 된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관례를 깨버린 거죠. 그렇죠. 예, 그 정도의 상식을.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슨 미국이나 아시아권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뭐 그래 뭐 그럴 텐데. 예. 근데 원래 이 코커본드 자체가 위험성이 있었으니까. 근데 스위스에서 예, 금융의 중심지의 스위스에서 그리고 그 스위스의 중앙 은행들이 네. 중앙 정부가 이거를 단행했어? 이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신뢰가 팍 이제 잃어가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 문제를 되게 심각하게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말 그대로 손실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이게 어디서 또 튀어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금융사로 보면 어떤 한 획을 긋는 그런 일이다라고 저는 이제 평가를 해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요 몇 주 사이에 과연 안전한 것이 있는가, 그렇죠. 안전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이 여파가 금융시장에 지금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나요? 지금 뭐 코커본드 같은 경우에는요, 네. 뭐 채권 가격이 그냥 뭐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냥 네. 예, 네. 거의 뭐 이게 그 크레디트 스위스의 코커본드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금융사들 특히 이제 금융주들 중에서 은행이죠. 은행들이 발행했던 코커본드 가격이 완전히 뭐 폭락해서 지금 뭐 난리가 난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뭐 네.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이탈리아 최대 은행이죠. 유니크레딧이라는 은행이 네. 있는데 여기에서 한 6.625%로 쿠폰 금리 발행했던 채권이 있어요. 이 네. 코커본드인데 이게 지금 수익률이 30%를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채권 가격과 금리는 역으로 가기 때문에 네네. 채권 가격이 뭐 폭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 발행했던 쿠폰 금리가 한 6%인데 이게 지금 30%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말로 뭐 엄청난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죠. 그다음 유명한 은행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은행인데 그 당시에 이제 금융 위기를 잘 넘어갔던 은행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았던 산텐데르 은행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2.25의 쿠폰 금리로 발행했던 이 금리가 지금이 한 17%까지 올라갔고 아이고. 도이체방크도 있습니다. 7.5%의 쿠폰 금리였는데 네. 지금 이제 23%에 육박하거든요. 그만큼 그러니까- 위험도가 높아졌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프가 지금 네. 나오는데 보시면 말이 안 되는 그래프가 지금 저희 눈앞에 있네요. 네, 도이체방크 채권 가격이 뭐 그냥 뭐 수직으로 꺾이는 모습. 그렇습니다. 예, 네. 이런 방향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에 저렇게 이제는 폭락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 코커본드 자체가 채권 자체가 지금 시장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좀 가고 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단순히 이게 이런 분위기로 잠재적으로 좀 끝나는 모습이 아니라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본드론 말 그대로 이제는 채권에서 돈이 다 빠져나갈 수 있으면 만약에 된다면 만약에 이제 금융사 입장에서는 자본을 땡겨 와야 되는데 네. 자본을 갖고 와야 되는데 아무도 이거 투자 안 하거든요. 맞아요. 그럼 은행들은 더 돈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이게 또 연쇄적으로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뭐 뱅크런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지만은 본드런에 대한 우려스러운 모습도 지금 같이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주식 시장보다 사실은 채권 시장의 유동성이 훨씬 큽니다. 맞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세계적인 유동성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네.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 근데 AT1 채권 이게 이제 크레디트 스위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의 전역의 이제 은행들이 발행한 채권들에도 이제 번지고 있고 이게 과연 전 세계적으로 채권 시장이 확산되지 않을까 이게 불똥이 튀지 않을까 여기 이제 노심초사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크레디트 스위스 자체가 이제 무너졌을 경우에도 네. 이제 사람들이 이제 뱅크런에 대해서 우려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뭘 생각했냐면 채권 금방 말씀한 것처럼 채권 시장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 네. 실제적으로 이제 채권 시장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아시아권이라든지 신흥국 중심으로도 사실 투자했던 금액들이 굉장히 많아요. 크레디트 스위스에 그 채권 투자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저는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본 규모가 적고 시장 자체가 작은 아시아 쪽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규모 자체로 본다 그러면 채권이 팔리지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자금 수혈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이 다른 나라 특히 아시아권으로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아마 그래서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정부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이 문제를 잠재우기 위해서 무제한적으로 자금 투자한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는 나오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불안 심리를 잠재워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공포 심리입니다. 금융은 사실 신뢰거든요. 신용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인데 신용이 네. 한번 깨져버리면은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신용이 지금 깨지고 있고 특히 금융가의 중심이었던 스위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무엇보다 스위스의 중앙은행이 우리가 관례에 생각했던 상식을 깨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른 나라에서도 언제든지 아니 스위스도 하는데 그렇죠. 예,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한 리스크를 안고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번 그 인수 자체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인수가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진행된 감이 있는데 인수 자체가 그 UBS 자체에 좀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요? 주죠. 전 충분히 준다고 봅니다. 우리가 미국 속담에 주식시장에 하는 그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바퀴벌레가 한 마리뿐이겠느냐. 그래요. 뒤에 숨는 게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렇죠. 바퀴벌레 보시면 한 마리 나오면 그쵸. 이거 벽 뜯어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엄청나게 어딘가에- 많은 바퀴벌레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말로 리스크가 하나만 이렇게 빙산이라고 보죠. 뭐 이게 위에만 톡 솟아 있는데 밑에는 어마어마한 사실 그래요. 빙산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잠재적 손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미실현 손실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어떻게 이 손실이 나올지도 몰라요. 저는 딱 이 케이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크레디트 스위스 자체가 이제는 UBS에 인수를 했을 때 네. 아까도 말씀드린 4조 원대 인수를 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는 UBS가 처음 제시했던 가격이 거의 반도만 안 됩니다. 거의 헐값에 인수하겠다. 왜냐하면 뭐가 손실이 날지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처음에 이제 한 2조 원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불렀었어요. 근데 이제 스위스 중앙정부가 나섰단 말이에요. 예, 중앙은행들이 나서서 압박을 줬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산 건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손실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표면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는 그 회계상 본다가 한 7조 원 정도는 손실을 입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일단. 근데 네. 제가 봤을 땐 7조 원이 문제가 아닐 것 같다. UBS가. 분명히 뭐 미실현 손실이 분명히 저는 튀어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는 금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렇죠. 미국에서는 0.25% 포인트냐 네. 아니면은 동결이냐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또 일맥하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0.25% 포인트 정도를 안 올린다. 아니, 만약에 동결을 한다 그러면 시장에서 모르는 그 위험 자체를 연준 위원들이 알고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이 다 흔들릴 거다라는 그렇죠. 예측이 있어요. 그렇죠. 아. 같이 일맥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아직은 몰라요. 네. 근데 연중위원들은 뭘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결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시장에선 발칵 뒤집히는 이유가 그러니까 눈치를 채겠죠. 이제. 그렇죠. 뭐가 뭔가 있구나. 있다. 예, 우리가 시장에서 모르는 뭔가 있다. 그래서 0.25%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UBS도 지금 만약에 여기서 뭔가 모르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게 몰라요. 시장에서는 아직은 모릅니다. 네. 근데 이제는 진행이 되고 나서 UBS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는 드러나겠죠. 그렇게 되면 한 번 더 뒤집힐 가능성은 굉장히 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급하게 인수가 되지 않았나. 이거 정말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반세기 동안 경쟁했던 회사였습니다. 그렇죠. 치열하게 스위스에서 또 예. 국제은행에서 국제적으로 경쟁했던 회사인데 이거 너무 빠르고 너무 헐값에
그렇다고 너무 황당하게 인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뭘까? 뭐가 급했길래 이렇게 처리가 됐을까라는 생각 보면서 더 불안해졌어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뭐 스위스 중앙은행은 이런 얘기합니다. 시존 12조 원 정도의 유동성 계속적으로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시장에서는 그렇게 믿지는 않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UBS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물론 뭐 주가로 본다 그러면 아시겠지만은 쭉 플랫하게 가다가 이게 갑자기 뚝 떨어졌다가 툭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요. UBS 주가 자체를 불안한 본다 그러면. 거예요. 그 정도로 변동성이 심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원래 그런 종목이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굉장히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크레딧 스위스가 영업시간이 167년 된 진짜 오래된 은행 맞습니다. 중에 하나인데 이게 사라졌다는 게 허무하기도 한데 아니 도대체 이런 위험성에 대한 방어책은 평소에 세워두지 않았던 건가요? 아, 저는요, 이걸 볼 때마다 어떤 상황에서 떠오르냐면 황성국 씨가 떠오르요. 황성국 씨 하면 아마 다 모르실 겁니다. 예. 빌황 아마 이제 아시려나요? 빌황. 빌황. 아. 미국에서 예, 예. 그 엄청나게 사실 채권 투자에서 예. 망했던 예, 예.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아게거스 캐피털이죠. 네. 예, 미국에서 이제 2021년도였죠. 예. 그 당시에 이제는 그 마지콜 사태가 엄청나게 큰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한국계 투자자였습니다. 뭐 한국의 이름으로 이제는 잘 모르세요. 이제 황성국이라고 그러면 잘 모르고 빌황이라고 그러면 좀 압니다. 네, 네. 아, 그 당시에 있었던 이제 아게코스 캐피탈 운용자 그래서 아실 텐데 그 아게코스 캐피탈이 그때 망했을 때가 가장 많이 손실을 입었을 때가 크레딧 스위스였어요. 그 당시에 뭐 시장에서 22조 원 손실 입었을 거다. 네네. 마지코 사태였거든요. 네네. 증거금을 넣어야 되는데 증거금을 못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해버리는 겁니다, 회사가. 그런데 그 당시에 투자했던 것이 크레딧 스위스가 한 22조 원 정도 손실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7조 원 정도 손실을 좀 입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불안했던 거예요, 사실. 크레딧 스위스는. 그러니까 운영에 대해서 자금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에서 신뢰를 그때부터 잃어버렸고 저도 그 당시에 왜 이렇게 큰 회사가 왜 이렇게 크나큰 손실을 입었을까라고 봤을 때 그 당시부터 사실 CEO들의 어떤 부도덕함 아니면은 이제는 모럴 해저드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렇군요. 무엇보다 IB 쪽, 그러니까 투자은행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었습니다. 네. 크레딧 스위스가.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금융위기를 잘 넘겼을 때, 크레딧 스위스가 넘겼을 때가 IB 쪽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냥 공격적으로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근데 그게 이제 역으로 부메랑처럼 돌아온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또 위험을 또 감수하고. 맞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요번에 이제는 크게 문제가 됐던 게 이제 투자은행 쪽에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역으로 부메랑처럼 돌아서 이제 문제가 좀 커지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모럴 해저드 쪽,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조짐이 있었고요. 그 21년도부터 빌황 사태부터 아게코스 캐피털에 대한 분명히 문제가 그때부터 저는 있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파산하고 인수를 당했던 은행이지만은 그래서 우리나라에 주는 시그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걸 봤을 때 건정성에 대한 어떻게 모니터링을 할 것이며 이것에 대해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도 아마 금융당국이 안고 있는 숙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자, 근데 여기서 또 등장한 저희 그 실리콘밸리 은행에 이제 파산할 때도 국민연금 등장했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도 등장하는 게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지금 보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던가 시그니처 은행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굉장히 좀 우려를 낳았는데 네. 크레디트 스위스 채권도 보유를 하고 있었다. 네.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국민연금을 좋아합니다. 네, 내 노후를 책임져 줘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책임져 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국민연금이 잘 돼야 되는데 예. 계속 지금 작년부터 마이너스 크게 나오고 이번에도 또 크레디트 스위스 쪽에다가 채권 자체가 22년도 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359억 원 정도가 이제는 물려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삼각처리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 또 이런 얘기가 네, 네. 나올 수밖에 없고 네. 주식 같은 경우는 732억 원 정도 투자가 돼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되기 전에 이제는 다 뺐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낫고 채권이 좀 물려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네. 근데 뭐 국민연금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해외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채권 중에 0.21%밖에 되지 않는다. 뭐 큰 규모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미실현 손실이 도대체 어디서 뭐 어떻게 날지 모르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참 불안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그니처 뱅크도 망했잖아요. 네. 여기에 같은 경우는 주식으로 국민연금이 35억 정도 위탁 운용을 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고 실리콘밸리 망했을 때가 이제 주식이 한 1,218억 원 정도. 이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집적과 이제 위탁을 합쳐서 부분이고요. 채권은 한 171억 정도 위탁 운용으로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국민연금이 투자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각
곳곳에 이렇게 투자를 한 상태인데 경교하게도 또 이번에 크레디트 스위스가 이제는 인수를 당하면서 채권이 상각 처리되면서 여기에 또 물려 있다 보니까 네. 또 구설수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네. 지금 금융당국도 익스포저 그러니까 위험 노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지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투자은행들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자들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지금 모니터를 강화하고 있는데 글쎄 이게 다 모니터를 한다고 해서 모니터가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니, 누가 그 크레딧 스위스가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 의심을 품겠냐고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근본적으로 맞아요. 그것도 네. 맞습니다. 그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 오히려 안심 자산으로 안전자산으로 빼놓을 걸요. 잘했다고. 그렇죠. 네. 정말로 이게 이 방송 보시는 투자자들이나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맞아 이러면서 네. CS 그러니까 크레디트 스위스가 망할 줄 누가 알았어? 여기 아니면 어디다 투자를 하는 그러니까. 겁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아마 국민연금도 뜨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사실. 네. 연금공단 운용사들도 아마 굉장히 지금 놀라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문제가 근데 끝이 아니라는 게 전 문제입니다. 그럴 것 이게 같아서. 위탁 네. 운용도 굉장히 파이가 크고요. 네. 또 어떻게 연쇄 효과로 아까 나비 효과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그게 정말로 어떻게 또 이렇게 일어날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네,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우려스러워서 아마 계속 연합뉴스 경제 TV 보시면서 시장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속 보셔야 된다. 이거는 정말 모니터링을 지금처럼 강화해야 돼요. 진짜 계속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거를 보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빨리빨리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알겠습니다. 예의주시하면서 네, 맞습니다. 보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